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아래서 잠을 자고 같은 지붕 아래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둘 다 괜찮은 척숟가락을 들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관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고. 하지만 제가 10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낯쨰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까지 진짜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신호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 수십 년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로 삽니다. 남편이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역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빚을 갚고 집을 지키고 노부모를 모시는 일들, 그것들이 관계의 실제 내용이었습니다. 감정은 그 바쁨 속에 뒤로 밀려났고 대화는 일정을 조율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였지만 사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공동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두 사람 사이를 채워주던 것들, 아이의 숙제, 졸업식, 결혼, 첫 손자,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낯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낯선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된 것이니까요.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시절 서운했지만 참았던 말들, 억울했지만 꾹 눌러두었던 감정들, 인정받고 싶었지만 끝내 듣지 못했던 한마디,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 어딘가에 아주 조용히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어색함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쌓여온 것이 지금에야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낯듦이, 그 거리감이 혹시 지금껏 살아온 것 중 가장 솔직한 순간은 아닐까요? 역할이 아닌 나로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처음으로 그 사람 곁에 앉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관계를 고치는 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인지를,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50대에 접어들던 무렵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성실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아내는 아이 셋을 키우며 집을 지켰습니다. 싸움도 별로 없었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대학에 들어가 집을 떠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서가, 나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 소리가 없어. 그리고 아내가 거기 있는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아내가 있는데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말,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 공통 언어가 됩니다.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번 방학엔 어디를 데려갈지, 아이 성적은 어떤지, 아이 친구 문제는 어떻게 할지, 그 모든 대화가 사실은 아이에 관한 것이었지 서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대화의 주어는 언제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사라졌을 때 대화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함께 살아갑니다. 전쟁터에서 전우가 되고 사업에서 동업자가 되고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 목표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낯설어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대로인데 그 공간을 채우던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황혼 이혼율은 지난 30년 사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그 이혼들 중 상당수가 자녀가 독립한 직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할 이유를 한 번도 새로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동안은 그 이유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 빈집의 고요함은 어떤 의미에서 잔인합니다. 그 고요함은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역할이 없어도 당신들은 서로에게 무엇입니까? 수십 년간 아빠와 엄마로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그 이름표를 떼고 마주서야 합니다. 그 순간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입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떠난 그 빈자리를 슬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이제 무엇을 채울 것인지를, 아이 대신 이번엔 서로를 채울 수 있는지를. 한 번은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편이랑 하루에 10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 10마디 안에 남편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날씨나 반찬 이야기입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권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태는 감정의 문제지만 대화의 소멸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미 저 사람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물어봐야 뻔한 대답만 돌아온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입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입이 닫히면 마음도 서서히 닫힙니다. 저는 이것을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이 가장 덜 궁금한 사람이 되는 현상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기쁜지 그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르면서 그 궁금함이 사라졌습니다.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50대의 당신이 20대의 당신과 다르듯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30년 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이 외롭고 지금 무엇이 두렵고 지금 어떤 꿈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사람은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 기간이 길수록 부부간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줄어들고 그 대화의 내용은 점점 더 실무적인 것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정작 서로에 관한 이야기, 내가 요즘 어떤 감정인지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 사라짐이 조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안다는 착각은 사실 편리함입니다. 상대를 새롭게 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귀를 기울이고 다시 놀라고 다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귀찮아졌을 때 우리는 그 귀찮음을 이미 아는 것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 안에서 관계는 조용히 굳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고독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의 고독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낯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묻듯이 물어보십시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한마디가 굳어가던 관계의 첫 번째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온기가 다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몸이 아파 누웠을 때도, 집안 형편이 가장 어려웠을 때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반듯하게 키워냈고 주변 사람들은 늘 그분을 보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만 들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그 안에 그토록 무거운 것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참는 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렸을 때도, 아내의 노고가 당연하게 여겨졌을 때도, 내가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삼킨 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속에 장부라고 부릅니다. 억울했던 날, 무시당했던 순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던 위로, 그것들이 한 줄 한 줄 기록됩니다.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그 장부가 두꺼워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말은 오가는데 마음은 닿지 않는 상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딘가 멀리 있는 느낌. 그것이 그 벽의 실체입니다. 부부싸움이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흘린 국 한 방울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국 한 방울이 수십 년간 쌓인 장부의 마지막 한 줄이 된 것입니다. 폭발은 오늘 일어나지만 그 폭발의 연료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면 서로 당황합니다. 왜 이렇게 크게 번졌는지, 왜 이렇게 깊이 상처가 났는지 그 이유를 오늘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이니까요. 더 깊은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온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서운한지 아닌지, 화가 난 것인지, 그냥 피곤한 것인지 감정의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답답한데 그것을 어떤 말로 꺼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 답답함이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무관심으로 읽힙니다.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거리가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읽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 중에 아직 한 번도 제대로 꺼낸 적 없는 것이 있습니까? 상대에게 듣고 싶었던 말 중에 끝내 듣지 못한 채 접어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꺼내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꺼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부를 덮어두는 한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와도 아이들이 다 떠나도 두 사람만 남아도 그 벽은 그대로입니다. 벽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대야 합니다. 그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사랑이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허전하고 상대가 있어야 완성되는 것, 그것이 깊은 관계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05년을 살고 나서 돌아보니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렸는지가 보입니다. 기댄다는 것은 결국 무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오랫동안 견딘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지칩니다. 동물학자들이 오래전에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겨울이 되면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본능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찌르지 않을 수 있는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관계에 빗대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특히 오랜 부부에게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멀면은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납니다. 관계를 살리는 것은 열정적인 밀착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지 않는 지혜로운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부부들이 이 거리를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 상대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있을 수 있다는 여유, 그것이 왠지 나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 애정이 식은 것 같고 좋은 부부라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할 것 같다는 압박.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편안함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함께 버텨온 두 사람이 마침내 도달한 성숙입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는 서로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혼자 산책을 나가고 싶다면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면 그것을 거부감으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가 아닌 선물이 됩니다. 비어 있어서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나누러 오는 것,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이것을 삶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오래 행복하게 산 부부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했습니다. 서로의 친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혼자 무언가를 즐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때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선택적인 함께함이 억지로 붙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본 가장 고단한 부부들은 늘 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관여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불안이었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간섭이 되고 간섭이 숨막힘이 되고 숨막힘이 결국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감옥이 된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가 없어도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설 수 있는 두 사람이 함께할 때 비로소 관계는 서로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회복시킵니다. 곁에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떠나고 나서도 더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면서 발견한 오래가는 관계의 가장 조용한 비밀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가면서 가끔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오래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90을 넘긴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었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더 따라 그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아내는 돌아보지도 않고 조용히 손으로 그 잔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꽉 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이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의 힘입니다. 저는 그날 아내 옆에 있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에 있어도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되었고 혼자 산책을 나가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서 그 선택이 수십 년의 의무로 함께했던 모든 시간보다 어쩌면 더 진실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왜 함께 있었습니까?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음이 선택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혼자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지만 그 안에 진짜 선택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떠났습니다. 당신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 살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그 사람 옆에서 눈을 떴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6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가장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불꽃 같은 감정도 아니고 달콤한 고백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도 이 사람 곁에 있기로 한 조용한 결심, 그것이 진짜입니다. 선택이 된 관계는 질감이 달라집니다. 의무로 함께할 때는 작은 것들이 거슬립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 거슬림이 쌓입니다. 하지만 선택으로 함께할 때는 같은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의 고집스러운 습관이 어딘가 익숙하고 저 사람의 느린 걸음이 오히려 나를 천천히 걷게 만들고 저 사람의 침묵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관계 자체가 바뀝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만났다면 어떨까? 이 사람의 어떤 면이 내 마음을 움직였을까? 수십 년을 알고 지냈지만 그 질문을 다시 던지는 순간 신기하게도 오래전에 느꼈던 감정이 조용히 돌아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무언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익숙하게 여겨 더 이상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새로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십시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일 때 굳어있던 관계는 그 손길에서부터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 의무로 함께했던 수십 년이 두 사람을 만들었다면 선택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은 두 사람을 완성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 사람 곁에 있기로 한 것, 그것이 어쩌면 당신이 살면서 내린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높이 오르려 했고 더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 달려가는 동안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가장 많이 가졌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진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고 존재감을 잃어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비로소 나 자신이 드러나고 의무가 줄어들면 비로소 선택이 보이고 바쁨이 멈추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이 사실은 이 조용한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서로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선택하겠느냐?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확인이 필요한 것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버텨온
두 사람에게는 그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고 잘못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줄 것을 압니다. 그 신뢰가 어떤 달콤한 고백보다 깊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행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 말없이 같은 방향을 걷는 것, 오래된 이야기를 또 꺼내도 처음처럼 들어주는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이 작고 소박한 것들이 젊은 날의 어떤 뜨거운 순간보다 오래가고 더 깊이 남습니다. 행복은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힘들이지 않고 느낄 수 있느냐로 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은 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마지막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해가 질 무렵에 하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한낮의 빛은 강렬하지만 오래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녁의 빛은 부드럽고 길고 마음을 오래 적십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감정은 강렬하지만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남은 감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말이 없지만 진실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수십 년의 익숙함을 잠깐 내려놓고 이 사람이 내 삶에 있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를 딱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가능성 중에 이 사람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세상에 기적이란 없습니다. 함께 있음이 의무였던 시간이 두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선택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두 사람을 아름답게 완성할 것입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돌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세월이 쌓일수록 그 결이 촘촘해지고 그 무게가 단단해지고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조용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